자, 오래간만에 이제 블로그를 읽어보자 인사노무 파트 2탄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탄 같은 경우는 이제 급여대장 작성에 관해서 여러가지 좀 궁금한 점을 이렇게 이제 유튜브로 촬영을 했는데, 오늘은 이제 사직서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블로그에도 사직서, 퇴사에 관련돼서 이제 블로그 소소하게 좀 글을 작성했는데, 크게 여기 보이는 컨텐츠 3가지를 좀 궁금해 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좀 3가지 주제를 뽑아봤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사직서는 반드시 작성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고요. 두 번째는 사직서를 작성할 때 퇴사 일자 그리고 퇴사 사유는 왜 중요한지, 그리고 어떻게 작성해야 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사직서는 반드시 한 달 전에 제출을 해야 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사직서는 반드시 작성해야 하나요? 보통 저희가 근로관계의 상태를 보면은 사직서를 작성하는 경우도 있고, 사직서를 작성하지 않고 퇴사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사직서를 쓰면은 근로자에게 혹시 불리한 점이 있지 않나, 좀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는데, 일단 사직서는 기본적으로 사직서를 제출해야 근로자가 회사와의 고용관계가 정당하게 종료되었음을 입증하는 근거가 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보이는 것처럼 사직서를 혹시 제출을 안 하게 되면은 사직서에 작성하는 퇴사 사유가 불분명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일부 회사에서는 무단 결근, 무단에 따른 퇴사라고 주장을 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근로자가 권고사직으로 인한 퇴사임에도 불구하고 사직서를 작성하지 않아가지고 기업 측에서 그럴 일은 거의 없겠지만 개인 사정으로 퇴사 신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으면은 어떤 퇴사 사유나 퇴사 일자에 대해서 어떤 문제의 소지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사직서는 올바르게 작성해서 제출하여 정당하게 근로 관계를 종료하는 것이 사실 좋습니다. 우리가 기본적으로 어떤 근로기준법 이런 데서 보면은 보통 근로기준법 등 노동 관련 법령에서는 근로자의 보호 차원에서 근로자를 해고하기 보통 통상적으로 30일 이전에 통지해야 된다는 규정만 있는데, 근로계약 역시도 계약이기 때문에 보통은 민법의 계약의 규정을 적용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민법 제660조에 따르면은 피해용자라 하더라도 한 달 전에는 사직의 의사표시를 해야 하고, 그러한 의사표시를 하였으나 고용주가 이를 수락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때부터 한 달이 경과되면은 고용관계는 종료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사직서를 제출했을 때 사용자가 이를 바로 수리해 준다면은 그 날짜로 사직의 효력이 발생되나, 만약 사용자가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아줬어요, 그러면은 사직서를 제출하고 최대한 한 달까지는 계속 근로를 해야 되고, 그 이후에는 자동 사직, 퇴사라고 봐도 무방하겠습니다. 사실 사직서를 제출을 안 하면은 첫 번째 나온 것처럼 고용관계가 정당하게 종료되었음을 입증하는 근거가 될 수 없기 때문에 사실 사직서는 좀 작성하는 게 좋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마지막 3번째를 얘기할 때 다시 좀 얘기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그러면 사직서는 이제 어떻게 작성하냐에 대해서 제가 이제 샘플을 좀 만들어 보았어요. 물론 사직서 양식은 기업마다 조금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 기본적으로 나와 있는 사항은 거의 다 똑같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기본 인적 사항을 좀 작성하게 돼 있고, 사직서의 가장 중요한 건 사실 퇴사 일자랑 퇴사 사유, 저 2가지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퇴사 일자 그리고 퇴사 사유, 요 2개가 가장 중요하겠죠. 그리고 본인의 서명이 이제 반드시 조금 필요하겠습니다. 보통 퇴사 일자 같은 경우는 2가지로 좀 볼 수가 있는데, 첫 번째로는 마지막 근무일을 작성하는 경우가 있고요. 아니면은 내가 퇴사하고 마지막 근무 그 다음날을 퇴사 일자로 작성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약간 기업마다 좀 다를 수 있겠지만, 사실 중요한 거는 내가 퇴사 일자를 작성하고 그 다음 고용상실 신고 날짜가 보통 중요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첫 번째처럼 내가 마지막 날 근무일을 퇴사 일자로 작성하면은 고용상실 신고는 보통 그 다음 날로 작성을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내가 2020년 5월 31일까지만 일하고 사직서를 제출했어요. 그래서 퇴사일자가 2020년 5월 31일로 작성했으면은 그 기업에서는 고용상실 신고는 6월 1일부로 하면 되겠고요. 아니면은 퇴사일자를 내가 이제 마지막 근무 다음 날로 했으면은 2020년 6월 1일로 작성하면 되겠죠. 일반적으로 보통 입사일 기준 1년 재직 후에 퇴사할 때 퇴직금 대상자가 되기 때문에 사실 뭐 퇴사의 날짜도 뭐 중요합니다. 그리고 보통 퇴사하고 보통 14일 이내 이제 자녀 정산을 해주죠. 뭐 자녀급여, 뭐 각종 수당이 있으면 수당을 정산해 줘야 되겠고요. 그리고 뭐 퇴직금 등. 그렇다고 해서 뭐 14일 이내 반드시 안 하면 어떤 큰 문제가 되냐? 사실 그런 건 없지만 보통은 14일 이내 해주는 게 가장 좋고요. 늦어도 뭐 한 달 안에는 정산을 해줘야 되겠죠. 혹시나 어떤 업무가 약간 딜레이가 돼서 좀 늦어진다면은 그 근로자에게 미리 이러한 사유로 기업에서는 뭐 언제까지 해주겠다 사전에 좀 얘기해 주는 게 사실 좋겠죠. 그리고 사직서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퇴사 사유가 되겠습니다. 보통 퇴사 사유에 따라서 실업급여의 대상이 되냐 안 되냐가 판단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사실 퇴사 사유가 매우 중요합니다. 보시는 것처럼 고용상실 신고를 할 때 퇴사 사유는 이런 여러 가지 코드가 존재해요. 그 중에서 제가 그냥 5가지만 좀 가져와 봤는데, 보이는 것처럼 뭐 개인 사정으로 인한 자진 퇴사, 코드 11번이 대부분 많은 경우에 해당이 되겠죠. 그리고 코드 12번 뭐 근로조건, 사업장 이전 변동으로 인한 자진 퇴사, 코드 23 경영상 필요 인원 감축으로 인한 퇴사에서 우리가 많이 아는 해고, 권고사직이 되겠고요. 그다음 코드 26번 근로자 귀책으로 인한 징계, 해고 및 권고사직. 코드 23번과 26번 얼핏 보면 비슷해 보이지만 23번은 어떤 근로자가 어떤 문제가 어떤 눈에 띄는 어떤 귀책이 있다라긴 어렵고 경영상 인원 감축으로 인한 퇴사라고 봐야 되겠고요. 26번은 그 사람이 어떤 문제를 적었어요. 흔히 얘기하는 뭐 횡령 아니면 대행죄 뭐 이런 어떠한 중대한 법적인 어떠한 형사적인 어떤 문제가 있을 때 그럴 때 근로자의 귀책으로 인한 뭐 해고가 될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코드 32번은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퇴사라고 볼 수가 있는데 32번에 대해서 잠깐 설명하자면 보통 계약직 같은 경우는 계약의 시작기간과 종료기간을 명시해서 계약을 하게 돼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2020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의 계약을 진행한 근로자가 있는데, 이 근로자가 이제 계약이 만료되기 한 달 전에 기업에서 어떠한 사유로 더 이상 계약 기간을 연장하지 않겠다, 계약 기간을 정해진 대로 끝내겠다, 이렇게 통보를 했어요. 그 근로자는 더 다니고 싶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경우가 보통 계약 기간 만료로 인한 퇴사로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23번과의 차이점은 23번 같은 경우는 어찌됐든 기업에서 인위적인 인원 감축이 들어갔기 때문에 이걸로 인한 퇴사를 하게 되면은 기업이 예를 들어서 어떤 정부 지원금을 진행 중에 있거나 진행할 때 약간 영향이 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 코드 32번 같은 경우는 정부 지원금에 영향이 가지 않습니다. 어떤 필요상 인원 감축으로 보기는 어렵고 정해진 계약 기간을 만료라고 좀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코드 32번 같은 경우에는 기업의 어떤 정부 지원금의 진행 상황에 대해서는 큰 문제는 없겠습니다. 이렇게 퇴사 사유에 따라서 실업급여의 자격이 주어질 수가 있는데요. 보통 실업급여 같은 경우는 이직일 이전 18개월 내에서 보수를 지급받은 일수가 6개월이 충족하고 비자발적인 마지막으로 퇴사를 했을 경우에 실업급여의 대상이 되겠습니다. 사실 실업급여의 취지가 내가 다음 직장을 더 빨리 더 원활하게 갖기 위해서 어떤 경제적인 어떠한 지원을 해주는 데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업급여 같은 경우는 비자발적인 퇴사로는 보통 권고사직, 해고 요런 사항이 되겠는데, 어떤 근로자의 정말 귀책 사유로 인한 퇴사로 인한 권고사직, 해고는 실업급여의 대상이 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사실 실업급여는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뭐 퇴사 아니면은 해고, 권고사직 이런 경우가 실업급여의 대상이 되겠는데, 밑에 여기 보이는 것처럼 자진 퇴사인 경우에도 실업급여의 수급 자격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총 이직일 전 1년 이내 2개월 이상 발생했을 때 요 밑에 있는 사항이 되면은 실업급여의 수급 자격이 될 수가 있어요.
뭐 근로조건이 계약했던 것보다 낮아진다거나 최저임금 미만, 연장근로 제한 위반 등 기업에 어떤 문제가 있는 경우, 그리고 불합리한 차별 대우 성희롱, 그리고 출퇴근 시간이 3시간 이상 걸려서 도저히 출퇴근이 어려운 경우, 사실 이런 경우에서 실업급여의 수급 자격이 돼도 사실 최종 판단은 관할 고용청 아니면 고용지원센터에서 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질병으로 인한 퇴사 아니면은 질병으로 30일 이상 어떤 내가 간호를 해야 될 사람이 있는데 직장에서 휴직이 허용 안 될 때, 이런 경우에도 실업급여의 수급 자격이 있는 겁니다. 100%다 실업급여를 받는다고 보기는 어렵겠지만 일단 수급 자격은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마 제가 쓴 블로그에 질병으로 인한 퇴사도 있는데 그쪽을 좀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사직서를 작성할 때는 반드시 퇴사 사유를 좀 명시해 주어야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다음번에는 일단 실업급여에 대해서 더 정확하게 또 자세하게 좀 알아볼 수 있도록 하겠고요. 마지막 세 번째, 사직서는 반드시 한 달 전에 제출해야 하나요? 사실 아까 1번과 좀 비슷한 개념입니다. 보통은 일반적으로 원활한 인수인계를 위해서 통상 사직하기 원하는 날짜 한 달 전에 제출하게 되는데, 사실 제가 봤을 때는 두 번째가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한 달 전에 제출한 사직서를 기업이 수리를 하지 않았거나 작성한 날짜가 다가오는데 기업에서 후임자를 못 구했어요. 그래서 그 근로자가 더 다니기를 원할 때, 이런 경우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사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답이 있다라기보다는 근로자랑 원활한 좀 소통을 통해서 양측이 좀 서로 합의하에 좀 조율하는 게 사실 중요하겠죠. 그리고 근로자의 퇴사로 인해서 생긴 손해를 근로자에게 피해 보상을 요구한다면은, 뭐 예를 들어 제가 이제 요 기업이 이제 저랑 어떠한 사유로 더 이제 사직을 하게 됐다. 근데 갑자기 기업에서 너 그렇게 퇴사를 하면 막 우리가 너에게 손해배상을 물 거야. 이런 경우, 사실 이런 경우가 그렇게 많지 않은데 요런 경우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마 좀 궁금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상 근로자의 퇴사로 인해서 기업이 발생한 피해는 솔직히 측정하기 어렵고요. 근로자로 인해 발생한 인과관계 역시 측정하기는 사실상 매우 어렵습니다. 따라서 피해 보상을 요구하는 것도 현실적으로는 사실 어려움이 많겠죠. 제가 봤을 때는 사직서를 왜 제출을 해야 되고 한 달 전에 제출해서 정당하게 끝내는 게 좋냐면은, 세 번째 제 생각을 썼는데, 퇴사 역시 근로자의 권리이자 책임입니다. 마지막 날까지 열심히 업무에 임하고 원활한 인수인계를 통해서 가면은 기업과 근로자 모두 좋은 관계로 마무리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기업에서 제가 만약에 퇴사를 하게 되더라도 정확하게 퇴사의 의사를 밝히고 사직서를 작성해서 마지막 날까지 열심히 근무를 하고 가는 게 서로의 입장을 위해서도 좋겠고, 그 근로자 역시도 어쨌든 이 기업에서 이제 더 이상 일을 안 하지만 요새 21세기는 어쨌든 평생 고용 가능성 시대이기 때문에 내가 계속 일은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커리어를 계속 좋게 쌓는 게 중요하겠죠. 이렇게 오늘 제가 쓴 블로그에 대해서 크게 세 가지 주제로 조금 얘기를 해보았습니다. 그럼 다음번에도 또 재미난 좋은 컨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